안녕하세요. 오늘도 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여러 번의 구비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은 나름 구비구비 참 매듭이 많았어요. 첫 번째 매듭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빼짝 마르고 키만 큰 약간 멀대 같은 스타일이어서 여고생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도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여자 고등학교 안에서 남자 선배 같은 역할을 저도 모르게 했다고나 할까요? 쉔봉 외에 가끔 보면 여고에서 예쁘고 섹시한 그런 언니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친구들도 있고, 남자 같은 언니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후자 오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무슨 데이에는 초콜릿이며 과자를 한 가방 받기도 하고, 가끔 고백 비슷한 편지를 받기도 했어요. 성격 자체가 세심하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저도 모르게 무심하게 구는 부분들이 아마 감성지수 폭발하는 여고생들에겐 더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끔 빈혈처럼 어지러움이 몰려와 쓰러지는 병약미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제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뭔가 소설 속의 여주인공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키 크고 말랐는데 짧은 머리에 운동 공부 다 잘하고 가끔은 어지럽다며 쓰러져 양호실에 누워있는 그런 과묵한 언니요. 그 첫 번째 인생 매듭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사실 하루 종일 좀 속이 느글느글하고 좋지 않았거든요. 도시락 먹은 게 체했나, 아니면 몸살이 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는데 순간 앞이 아득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실려간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뭔가 호르몬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빈혈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6개월을 입원해야 했어요. 일단 원인을 찾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고, 입원해 있는 동안도 자꾸 정신을 잃고 열 오르고 가끔 구토까지 해 대니 안 해본 검사가 없고 안 먹어본 약도 없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종류도 알 수 없는 약들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이 1년간 학교를 휴학하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휴학하는 동안 저는 딱 30kg이 쪘습니다. 늘 말랐다는 소리만 듣다가 뚱뚱하다, 통통하다, 터질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는 몸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하루가 다르게 부풀어 오리오포로 오르는 몸을 보며 좌절도 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몸이 불어날수록 쓰러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지니, 아, 이런 게 등가 교환인가? 아픈 것과 뚱뚱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그렇다면 나는 아프지 않고 뚱뚱한 것을 선택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모양새가 어떻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뭐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니 저를 좋아해줬던 후배들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긴 호리호리하니 말라서 휘청거리던 언니는 어디 가고 뚱뚱하고, 동글동글한 언니가 쿵쿵거리면서 다니니 그게 어디 익숙한 모습이겠어요. 철없는 고등학생이니 당연히 여기저기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다고 평생 친하게 지내고 싶다던 후배들이 1년 휴학하고 같은 학년으로 제가 들어갔는데도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서 구경하듯 나를 바라보며 수근거리는 것. 그건 좀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일단 제가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면서 절대 제 몸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않으셨어요. 일부 저를 이해해주고
안쓰러워해주는 한두 명의 친구 덕에 그렇게 1년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놀지도 않으니 할 게 공부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나름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서 부모님도 저도 몹시 기뻐했죠. 그런데 보통 대학 입학하고 나면 캠퍼스에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라고 뭐 없었겠습니까? 설레는 봄이 오면 교정에서 데이트도 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랑 미팅도 하고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눈빛 주고받으면서 설레는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절대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대학 새내기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예쁜 애들 속에서 저도 짧은 치마 입고 미팅도 나가고 싶고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약 때문인지 살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년 2kg, 3kg씩 더 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말쯤에는 어느새 저희 아빠보다도 훨씬 무거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학교에서도 다가오는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다니던 학과가 외국어 학과여서 다른 사람들과 크게 어울리지 않고 저 혼자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친구도 없이 공부만 하느라 남들보다 통번역사 자격증도 일찍 따고 수석도 놓치지 않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 대학 생활은 아무런 낙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제 옆에 앉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크니까 늘 양옆에 앉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늘 아무도 앉지 않는 제일 앞에 양옆에 자리까지 세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모르는 교수님도 없고 아이들도 점점 뚱뚱한데 공부 잘하는 사람 뚱뚱한데 독하게 공부하는 사람 뚱뚱한 수석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은 몰라도 그런 수식어를 붙이면 모두 저를 알게 되었죠. 대학 졸업 후에도 회사 다닐 생각은 못했습니다. 몸무게가 거의 100kg 가까이 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르몬 약 때문에 늘어난 몸무게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부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점점 살이 되고 약 때문에 이것저것 나쁠까봐 조심하느라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점점 더 다른 부위가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호르몬 조심하느라고 다른 거 안 했더니 당뇨에 고지혈증에 그리고 고도비만까지 조금씩 살이 찌면 오는 병이 오더니 내장 기관들도 지방이 붙는지 지방간도 생기고 위랑장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안 먹는데도 지방간 생기는 거 처음 알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제 몸이 관절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서 조금만 움직여도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오히려 없던 병이 생길 판이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운동해 보겠다고 큰 마음 먹고 움직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발목과 무릎이 나가서 2달 내내 엄청 고생을 했어요. 간신히 고생하면서 한 2주 운동했나 간신히 10kg 내외를 감량했는데 무릎이랑 발목이 나가서 꼼짝도 못하니 일주일 만에 15kg가 찌더라고요. 정말 악순환의 악순환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죠. 결국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30도 못 남기고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저처럼 살이 찐 사람들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에 크게 무리도 없고 오히려 물 안에서 유산소 운동이 더 잘 돼서 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나요? 그런데 일단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몸에 맞는 수영복이 있을까라는 거였죠. 그리고 다들 힘차게 팔쪘고 다리 휘두르며 수영을 하려고 오는 곳일 텐데 저 혼자 트랙 하나 차지하고 둥실둥실 걷고 뛰면 그것 또한 민폐일 것 같아 그것도 고민이 되었어요. 그렇게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저처럼 일반 수영장에서 운동하기 힘든 사람들이 수영 트랙 같은 거 걸어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워터 재활센터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2달이나 대기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려는데 앞으로 저를 담당할 운동치료사라며 어떤 사람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심장이 뻗는 줄 알았어요. 대학 다니면서 캠퍼스에 돌아다니던 잘생긴 남자들 농구대며 축구장에서 남성미 뿜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음에도 언감생심 저런 사람들이랑 내 삶에 한 번 연애나 할 수 있을까라면서 연예인 보듯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그런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제 심장을 그대로 뚫고 들어와 온몸에 짜릿짜릿한 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자기를 운동치료사라고 소개하면서 사실 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 저처럼 호르몬 대사로 인해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다. 그러니 2달간 물에서 치료는 하지 못해도 일단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먼저 맞춰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하는 겁니다.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당장 그날부터 그 사람과 운동치료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베테랑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운동을 지도하면서도 순간순간 본인이 헷갈려서 어버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아직 요령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 운동을 도와주면서 신체 일부를 들어서 스트레칭 도와주고 그래야 할 때 부피감과 무게감에 짓눌려 혼자 당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통 전문가들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잖아요. 아직 요령이 부족해서 있는 힘없는 힘 다 쓰며 얼굴 벌개져서 헉헉거리는데 그것조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다정하고 자분자분하게 얘기를 잘하는지 본인 얘기도 살랑살랑해주고 자기 꿈도 말해주며 아주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5살이 차이 나고 운동 치료를 배우고 직업으로 삼은 이유도 선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게 이 분야라며 자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목표라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데 그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도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낙농업을 크게 해요. 그나마 자동화가 많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덜 힘든데 그래도 소들이 행복하고 편하려면 일일이 사람 손을 좀 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알아요. 소들도 기계적으로 사료주고 똥 치워주고 그러기만 하면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쓰다듬어주고 말 걸어주고 하다못해 잠자리에 까는 집도 사람이 하나하나 다듬어주면서 잘 자라고 하면 그거 알아듣고 엄청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 소들이 내놓는 우유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아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주변에서 농장 하시는 분들 아무리 자동화되었어도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소 살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관절이랑 근육이에요. 나중에 시골 데려가서 그런 분들 치료하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 꿈도 어쩜 이렇게 제 맘에 들던지요. 제 꿈도 시골살이거든요. 게다가 더 맘에 들었던 건 아버지가 낙농업을 크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가짠 우유를 먹어본 적이 있냐며 저한테 냉장고에서 레트로한 유리병에 담긴 하얀 우유를 하나 꺼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씩 웃으며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가 뇌물처럼 주는 거니까 한번 마셔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유예요. 네, 아침에 제가 짜서 딱 살균만 해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버지 농장에서 올라왔거든요. 오늘 새벽에요. 아,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장일 도와요.
어차피 언젠가는 물려받아야 하니 주말에 농장일 도와드리고 올라오면서 갓 짠 거 갖고 온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사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걸요. 그에게서 우유를 받아드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종이 울렸습니다. 상상의 나라에를 그때부터 펼치기 시작했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푸르른 초원 위에 나는 하얀 베일을 쓰고 이 우유 한 잔을 부케처럼 손에 들고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맹세하며 혼인 서약을 하겠지 저도 모르게 푸른 초원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와 서서 영혼의 맹세를 하는 상상을 하며 혼자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빙긋 웃으며 저에게 어서 우유를 먹어보라고 채근했습니다. 한 모금 우유를 마셨는데 세상에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건 우유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고 신선하고 고소한 게 과연 우유라니 저도 모르게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막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정말 되게 귀여우신 면이 있네요. 귀여우신 면이 있네요 라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음에 와서 총알처럼 콕콕콕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고 유리병을 으스러질 듯 손에 꼭 쥐었어요. 그런데 그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푹 해버리고 혼자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사실은 환자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저를 계속 귀여워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귀여워해 달라고요. 당황스러운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나도 오바했구나. 우유 한 잔 얻어 먹은 거 가지고 무슨 낙농 농장에서 결혼하는 상상을 다 하고 연애 한번 못해본 모태솔로의 허무맹랑한 상상. 내가 그동안 드라마랑 책으로만 연애 공부한 게 이렇게 티 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창피함과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 후회와 창피함이 한번 훅 스치고 지나간 후에는 자괴감과 더불어 앞으로 운동은 어디서 해야 하나 싶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한테 귀여워해 달라고 얘기하다니 내가 미쳤구나. 나 이제 운동 치려고 뭐고 끝났네. 그런 생각을 하며 제가 눈을 질끈 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는 운동치료도 운동치료인데 사실 선생님이 좋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꼬라지인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미쳤나 봐요. 저 그냥 다른 병원, 다른 선생님한테 운동치료 받을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뛰어나가려는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잡고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받아요. 내가 꼭 건강하게 만들어 줄게요. 우리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는 거 말고 밖에서 데이트도 운동도 하면서 할까요? 한 10,000개쯤 되는 종이 제 주변에서 딩딩딩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우연히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하는 걸 길 가다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축제의 장면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제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와 연애를 하면서 그는 매주 주말마다 농장에 가서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아무리 여자친구라고는 하지만 제 스스로가 아직 제 모습에 자신이 없으니 농장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가 농장에서 가지고 오는 우유만 열심히 받아 먹었죠. 그런데 우유가 담긴 병이 1병, 2병, 10병, 20병, 100병, 배에서 모병 이렇게 쌓여갈수록 점점 제 것도 아닌 그 농장의 애정이 뿜뿜 생기는 거예요. 한번 꼭 그 농장을 내려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아주 꼴 보기 싫을 만큼 뚱뚱한 몸에서 그냥
좀 글래머러스한가? 조금만 더 빼면 통통까지 가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건강도 찾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덩치가 좀 있네, 몸이 좀 크네 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사이즈였지만 그래도 시중에서 파는 옷 중에 제가 옷을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저한테 맞는 옷이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에서 X가 10개쯤 있는 X10 라지 이런 거 사 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나라 남자들 옷 중에서 좀 크게 나온 거, 그 정도는 입을 수 있는 몸이 됐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연애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이 딱 10kg만 더 빼면 우리 결혼하자. 왜 10kg이야? 지난번에 자기가 그랬잖아. 엑셀 정도까지만 입어도 행복할 것 같다고. 웨딩드레스 구경했을 때 그 정도 사이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며 스트레스 받지 않게 딱 거기까지만 빼고 그 다음부터는 건강 지키면서 살면 되니까. 아이 그래도 자기 결혼식 할 때는 예쁜 드레스 입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입고 입장할 수 있게 내가 더더 열심히 운동 도와줄게. 이렇게 예쁜 청혼을 제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같이 농장 내려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자는 겁니다. 이미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 만난 지 몇 년 됐거든요. 제가 거의 연애 시작하자마자 너무 좋은 나머지 좋은 거 숨기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해대래서 저랑 사귄 지 한 달 만에 이미 엄마 아빠 다 만나고 다 같이 여행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집에서는 심리적인 사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같이 농장으로 내려가자는 건 거절했었습니다. 제 몸도 자랑스럽지 않고 아무래도 아픈 적 있다고 하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제 마음 한구석에 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골 분들이시고 얼른 아이 낳는 걸 원하기도 하실 텐데 솔직히 제 건강으로는 당장 아이 갖는 것도 어렵고 약도 당분간 계속 먹어야 하니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흔쾌히 사랑받는 며느리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뭐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설레발치는 걱정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때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런데 청혼까지 받은 마당에 그래도 가기 싫다고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며칠을 굶고 헬쑥하게 만든 후에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른 애들은 며칠 굶으면 그나마 몸에 남아있던 수분도 사라져서 정말 뼈에 가죽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집이 두둑하고 뚱뚱한 사람들은 2, 3일 굶은 것 가지고는 티도 안 나잖아요. 피곤함이 묻어나서 뚱하게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술 맞아 보이기는 해도 여전히 뚱뚱하게 배도 나오고 여기저기 살집 붙어 있는 건 그대로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간녀리게 보이고 싶어서 3일을 꼬박 굶은 채 남자친구를 따라 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장은 정말 깨끗하고 컸어요. 보통 소가 많으면 여기저기 소통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로 깔끔하신 성격이더라고요. 소들이 어찌나 깨끗한지 반질반질 윤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소들한테서 나오는 젖이라 그렇게 신선하고 맛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어머님 아버님께 첫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처음에 저를 보시곤 약간 놀라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이 정말 작고 아담하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딱 제 절반만 한 분이었습니다. 천봉, 아니 대체 저런 몸으로 어떻게 큰 갈퀴를 들고 소들이 사는 곳에 몇 무더기씩 건초를 깔고 혼자 다 뒤집으시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언뜻 보면 중학생처럼 보일 정도로 자꾸 마르셨더라고요. 나란히 섰더니 2배도 아니고 제가 3배는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곧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유, 복스럽네. 점심 아직 안 먹었지. 이 동네가 워낙 소가 유명해. 우리는 젖소를 키우지만 아주 맛있는 유구 키우는 집도 많거든. 마침 어제 소 잡는 날이어서 아주 맛있는 소고기 내가 갖다가 잘 숙성시켜 놨어. 맛있게 구워줄게. 어머님의 배려가 느껴져서 조금 긴장했던 게 풀리려나 했습니다. 사실 저처럼 뭔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혼자 예민하게 이 생각 저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부디 아버님도 어머님처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 멀리서 아버님이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농장에서 막 일을 마치고 오신 듯 작업복 차림이셨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인사도 하기 전에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아니 너무 커가지고 나는 우리 소가 옷 입고 서 있는 줄 알았네. 아, 얼굴이 너무 빨개지면서 민망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당황해서 자기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막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뭐 소처럼 보여서 소 같다. 그랬는데 내가 내 입 가지고 말도 못하냐라며 무심히 대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혼잣말로 이놈 자식은 별 쓸데없는 걸 가지고 난리라며 들어가서 밥 먹자고 훅 먼저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오히려 당황한 건 저보다 시어머니 되실 분과 남자친구였습니다. 계속 저한테 악의는 없다. 말버릇이 저런 거다라고 위로를 건네시는데 저는 처음에 아버님이 제가 싫어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농장 내려오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몇 번 들은 적은 있거든요. 아버님이 말씀이 좀 세고 투박해서 동네 사람들과 마찰도 좀 있고 자기도 적응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워낙 제 몸에 대해 스타일에 대해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걸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게 적응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시아버지 되실 분이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 적응될까? 첫날부터 적응하기는 좀 힘든 화법인 건 분명했어요. 아니, 밥을 먹는데 그래도 제가 며느리가 되려자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인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혹은 뭔가 물어보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저랑 대화가 될 만한 것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배려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래도 번역이란다고 들었다. 외국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대단하다. 가장 최근에 한 번역은 뭐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 혹시 외국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번역을 하게 된 거냐? 등등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어려운 마음이 좀 풀리면서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수다를 통해 입이 풀리니 마음도 좀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이 애써 화제를 가져와 얘기를 풀어내려고 해도 훅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휙 지르면서 대화의 맥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속으로 내가 너무너무 싫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싶어 잠시 당황을 했는데 듣다 보니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 얘기가 더 중요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평생 들을 일 없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던 윗집 상추가 병이 들어 밭을 죄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얘기, 아랫집 돼지가 새끼 낳다가 죽은 얘기, 뒷집 할머니가 고스톱 치다가 빈정상한 다른 할머니네 집 소 한 마리 훔쳐가려다가 걸려서 대판 싸운 얘기 등등을 고스란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얘기를 막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딱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사실 전달하듯 또 툭 던지고 아무도 대답 안 하면 그 다음 얘기 툭 또 던지는 식이지요. 저희가 뭔가 질문을 하면 대답도 안 하세요. 본인이 모르는 거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시는 건지 영 애매하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최대한 좋게 좋게 생각하면 그냥 담백하신 분 같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사람 완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 헷갈렸습니다. 그런 자리이다. 보니 쫄쫄 굶고 가서 3일 만에 먹는 고기인데도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점을 집어먹었는지, 내가 많이 먹은 건지, 적게 먹은 건지, 판단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얼추절추 점심 먹고 남자친구와 함께 농장 구경을 하러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 때문에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부터도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독설가로 유명했다. 그런데 그 독설이 일부러 사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라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나랑 진짜 제일 친한 친구가 있거든. 어렸을 때 살짝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 한쪽이 한 10cm 정도 짧은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친구한테 너는 평생 그렇게 절뚝이며 걸을 거냐. 한쪽 다리 짧을 거를 길게 못 만들면 뭐 나머지 다리 한쪽을 조금 잘라서 길이를 맞추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집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랑 대판 싸우고 그 집 엄마가 우리 아빠 머리끄덩이 잡을 뻔했잖아. 세상에 그 친구 너무 상처받았겠다. 아니, 아버님 너무하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신체적인 조건을 대놓고 말하거나 거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니까 서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도 말은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농장 근처 지늘길을 아마 그 친구가 절뚝거리며 너무 힘들게 걸어가는 걸 보신 모양이야. 당신 생각에는 저렇게 절뚝거리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데 다리 한쪽을 늘릴 수 없으면 있는 뼈 좀 잘라서 맞추면 안 되겠나? 라고 진짜 그 친구를 위해서 생각한 거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 아이디어라고 내서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모자란 뼈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거 좀 잘라서 맞추는 게 그래?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아니, 상상력이 좋으신 거야. 아니면 제가 너무 당황해서 혼자 허둥거리며 말하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남들은 뜨악할 얘기를 본인은 너무 일상처럼 말씀하시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버님이 아까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속아옷을 입은 것 같다고 했던 게 뚱뚱하니까 애둘러 말해 쳐줘야지 하고 일부러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당신 눈에 속아 옷 입은 것 같아서 그냥 그 생각을 얘기하신 거구나 하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쁘고 좋고는 사실 아버님에게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본인 생각이 거침없이 밖으로 나오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버님과 대화할 때는 상처받지 않는 거를 제 일원칙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 자기는 바로 여기로 내려와서 낙농업을 물려받을 생각이라고요. 그건 이미 연애 초부터 알고 있던 남자친구의 꿈이었기에 이미 알고 있다고 지지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남자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기는 내려오기로 마음을 먹긴 했는데 혹 제가 아버님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오기 싫다, 시골에서 살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이 있으신 분은 아니고 나도 좀 속상하고 복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골에서 사는 거 저야 너무 좋다고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건강을 잃은 후로 인생에서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우유 마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것만큼 저한테는 좋은 삶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의 집이 시골에서 낙농한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 아빠도 대뜸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결혼해서 내려가서 살면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네가 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게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오는 병이니까 그게 아무래도 공기 좋고 마음 편한 환경에서 살면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좀 덜 힘들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내려가기만 한다면 적극 지지해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다행이라는 듯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장 일은 딱히 저한테 맡기지 않을 거고 집도 같이 살지 않을 거다. 여기는 너무 구석에 있는 농장이니 여기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읍내 쪽에다가 집을 구하고 저는 계속하던 번역 일을 할 수 있게끔 방 하나를 작업실처럼 꾸미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다고 했어요. 어차피 농장 일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를 알고 있어서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사드린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도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저희 답례품으로 아버님 농장에서 나온 우유 한 병씩 드렸거든요. 다들 너무 맛있어 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이후에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일 좀 시켜볼까 했더니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 일 시키는 애라고 아주 보통 내기 아니라고 말이죠. 뭐 의도한 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이 저 처음 봤을 때 소가 옷 입고 걸어오는 것 같다고 해서 복수한 거냐고요. 자기랑 엄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나요?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저도 모르게 은근히 아버님을 힘들게 만들어 골탕 먹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기분이 풀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장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어서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말 정도나 가서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나 도와드렸지 농장 일은 남편과 아버님이 사람 사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해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물려받아야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옆에 붙어서 이런저런 구박받고 가르침 받느라 스트레스를 좀 받기는 했죠. 그런데 저는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어머님이 주시는 맛있는 거 먹고 아버님이 짜주시는 맛있는 우유 먹고 그 우유로 만든 발효식품 먹으면서 행복하게 주말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호르몬 때문은 아니었고요. 주기적으로 하던 운동도 아무래도 잘 안 하게 되고 계속 앉아서 번역 일만 하게 되면서 운동 부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맞는 음식이 너무 많으니 이번에는 정말 호르몬 문제가 아닌 진짜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마 결혼한다고 더 다이어트 해가지고 약간 통통한 신부 모습으로 결혼했는데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후에 입었던 셔츠나 단추가 있는 가디건 같은 거는 단추 채우기가 버거워질 정도로 팔과 가슴에 살이 붙더라고요. 왜 여자분들 살찌면 가슴에도 살찌고 가슴과 겨드랑이 팔이 동시에 통통해지면서 윗부분이 전체적으로 두리두리하게 커지잖아요. 제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 어디 읍내에 나가도 제가 입을 만한 옷들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시키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있는 옷에 몸을 맞춰서 조금 더 살을 빼보자라면서 남편과 함께 운동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하는 농장 일이 고되고 힘든지 제 운동에 협조적이던 남편이 집에만 오면 내일 하자, 내일부터 하자라면서 골아떨어지기 일쑤더라고요. 제 운동 플랜도 점점 하루하루 미뤄지기 시작했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 한 달이 흐르면서 운동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저는 점점 살만 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를 절치부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간만에 외부에서 손님이 좀 오셨다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할 거니까 와서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님의 오랜 친구분 부부신데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농장에 2, 3일 정도 머무신다는 거예요. 간만에 부부 동반으로 농장 구경도 하고 그 근처에 좋은 데도 놀러 갔다 오시고 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래도 저희 한 번 보고 밥 한 번 먹는다고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마침 주말이고 해서 가서 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만 뵙는 자리면 후줄근한 티셔츠에 냉장고 바지 이런 거 입고 가도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친구분이 같이 계신 자리에 그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옷장을 뒤지고 뒤져서 그나마 몸이 들어가는 옷을 하나 꽤 입었습니다. 단추 채웠는데 조금 버거웠지만 그래도 잠기기는 하더라고요. 아, 제발 버텨줘라, 버텨줘라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갔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진짜 요리 잘하시거든요. 제가 가끔 투정처럼 어머님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살을 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어머님이 대부분의 요리는 다 해놓으셔서 저는 그냥 상만 차리면 됐었거든요. 차근차근 음식을 갖다가 차려놨죠. 아버님은 내일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친구, 내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상을 차리는데 그때 제 귀에 폭소리와 함께 퐁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더니 제가 입었던 가디건의 금속 단추 하나가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의 국그릇에 그 단추가 들어가서 말갛게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엄청 갈등했어요. 저 국을 갖고 가서 단추를 빼서 갖고 와야 하나? 아버님이 원래 국을 잘 안 드시니까 그냥 놓을까? 순간 너무나 갈등을 했는데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수다를 한참 떠시던 아버님이 목이 마르셨는지 글쎄 국그릇을 들고 벌컥벌컥 국물을 들이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평소에 진짜 국 안 드시거든요. 국을 드셔도 숟가락 살짝 넣어서 위에만 무슨 수프 떠먹듯이 국물만 살짝 떠서 입만 축이시는 분입니다. 저는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아버님이 국을 다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한 번 제가 여쭤본 적도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왜 항상 국이 옆에 놓여 있어야 되면서 국을 안 드시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입축일 때 한두 번 짭짤한 국물이 살짝 혀에 묻는 게 좋은데 뭔가 물에 빠져서 익힌 것들이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국그릇에 들어있는 고기는 안 드시고 채소도 좋아하시지만 국그릇에 들어있는 채소도 안 드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평소에 드시지도 않은 국을 하필 그 순간 벌컥 들고 마시는 건지 제발 단추만 입에 들어가지 마라, 단추만 입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빌고 있는데 아유 단추가 무겁잖아요. 아버님이 기울이신 국그릇 제일 아래 가라앉아 있던 단추가 쑥 하고 아버님 입 안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뭔가 아그작 소리가 나면서 아버님이 순간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아버님이 입을 벌리시는 순간 입안에서 반으로 동강이 난 단추와 아버님의 치아 일부가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빨이 깨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버님이 볼 한쪽을 감싸고 대굴대굴 구르시고 식사는 시작하지도 못한 채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친구 부부는 당황해서 쫄쫄 굶은 채 얼레벌레 숙소로 돌아가 버리시고 남편은 허둥지둥 아버님을 모시고 읍내 치과로 달려갔어요. 저는 정말 어쩔 줄을 몰라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상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나 야속하게도 부엌에서 배를 잡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웃지 마세요. 저 지금 미치겠어요. 아우, 야래 세상에 국그릇에 들어간 단추 씹다가 치아 부러진 거 어디 TV 나올 일 아니니? 그것도 며느리 옷에서 튕겨나간 단추. 아우, 나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러면서 어머님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음식 너무 아깝다고 어차피 아버님 오셔도 드시지도 못할 거라며 일단 우리라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안 들어갈 것 같다. 시아버지 오시면 날 죽이려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입에 들어가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럼 더 먹어야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아유, 너무 웃었더니 허기가 져서 죽겠다. 얘, 이거 소갈비 내가 엄청 공들인 거야. 다른 거 못 먹어도 이 소갈비는 먹어치우자. 응. 어차피 네 아버지 며칠은 씹지도 못해가지고 갈비는 한동안 못 먹을 걸 우리끼리 먹어치우고 힘내서 너희 아버지 신경질 견뎌야지 먹자. 저희 어머님 이렇게 낙천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하죠. 옆에서 그렇게 바람을 넣으니까 물 한 모금 안 들어갈 것처럼 불안하던 마음이 음식 냄새 들어가고 한 입 먹으니까 그게 또 계속 들어가대요. 어느새 저랑 어머님은 나란히 앉아가지고 상에 차려진 음식을 열심히 집어먹었습니다. 한창 먹고 뭔가 배가 두둑해져 올 때쯤 밖에서 부릉부릉 찻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순간 눈을 휙휙 돌리시면서 우리 둘이 아무것도 안 먹은 거다 그러시더니 얼른 먹었던 그릇을 치우시더라고요. 저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아버님이 온갖 신음을 내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털썩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쭈뼛거리며 아버님 앞에 섰더니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살찔 때부터 알아봤다는 둥 몸에서 단추를 그렇게 총알처럼 발사할 거면 차라리 군대에 가서 공산당을 때려잡지. 왜 시아버지를 잡으려고 하냐는 둥. 그런 사격수를 가지고 왜 이 농장에 와가지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냐? 차라리 전쟁터설을 나가면 나라에서 훈장이라도 줄 거 아니냐? 나 오늘 며느리한테 목숨 잃을 뻔했다. 그러시면서 정말 화를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 저거 소보다 더 커가지고 아주 저기 우리 젖소들 사이에 있으면 아니 누가 사람이고 누가 젖소인지 알 도리도 없겠다. 가슴만 큰 게 무식해 보이고 그런데 제 마음에 죄송함이 한바닥이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점점 아버님의 말이 세지고 심해지니 제 마음에도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집에서 쓸데없이 컴퓨터로 깨작깨작하면서 아이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일 하지 말고 너도 농장 나와서 일해라. 네 친구들 여기 많이 있잖냐. 우리 소들이 아마 너는 안 무서워할 거다. 사이즈 비슷하다고. 아, 나와서 소 젖이나 짜같이 일하면서 살도 빼고 공장 일도 좀 돕고. 아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젖소 같다고 하시는 건 저 너무 모욕적이고 힘든 얘긴데요. 아이 뭐 모욕적이고 힘들어. 아, 가슴에서 발사된 단추로 시애비 골로 보낼 뻔한 건
모욕적이고 힘든 게 아니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저희 아버님 그만두실 기색이 없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작작하라고 화를 내시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집에 나와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은 갈비가 속에서 딱 얹히는 느낌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죽죽 울고 있으니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운동하자고 할 때 운동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며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얘기하실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병원에서도 별 말씀 안 하시길래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다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사과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더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다 내 탓이다. 이러면서 그날 저녁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마음에 도끼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함께 운동해주지 못하면 저라도 해야지 싶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천천히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정말 간단하게 요거트 하나 먹었고요. 점심은 풀만 한가득 먹고 밥과 계란 아주 조금 먹고 저녁은 생으로 굶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을 뺄 바에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까지 살을 빼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몰려오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했어요. 아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번역도 못하겠더라니까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살이 빠지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어느 정도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까지 살이 빠진 후에는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서 본격적으로 PT도 받기 시작했어요. 근육을 만들어서 건강해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주말에도 한 번 농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당분간은 저 안 보시는 게 아버님도 편하실 것 같고 저도 사실 너무 별 낯이 없으니 제 몸 좀 만든 다음에 찾아뵙겠다라고 말이죠. 어머님이 너무 미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안쓰러워 하셨지만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그동안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으셨고 저는 그냥 가끔 안부 전화하면서 주말에도 일이 좀 바쁘다. 그래서 못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서운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그딴 일 왜 하냐고 와서 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농장일 좀 하라고 했더니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말이죠. 아유, 여전히 아버님에게 저는 젖소 친구인 거죠. 여전히 마음은 상했지만 일단 귀를 닫고 제 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을 빼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임신이 된 겁니다. 저랑 남편 사실 임신에 대한 건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호르몬 쪽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전적이 있고 살도 너무 찌니까 여성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쉽게 아기를 가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을 빼고 나니까 아기가 생긴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아이를 바랬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가 지난 후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얼굴 못 본 지 몇 달 됐는데 집으로 한번 오라고요. 그래도 손주가 생겼는데 맛있는 거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결혼 때보다도
날씬해진 몸에 예쁜 옷을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부르면서 대문으로 들어갔더니 저를 보고 너무 놀란 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던 조리기구를 떨어뜨리시면서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 저를 안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살을 빼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쫄쫄 굶고 운동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네가 이렇게 노력해서 천사가 찾아왔나 보다고. 아이고 장하다. 대견하다. 이러면서 어머님이 우셨어요. 어머님이 우시는데 아유 저도 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역시나 예쁜 말하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저를 딱 보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좀 빼지. 어디 그래가지고 애의 젖이나 물릴 수 있겠냐고. 애가 먹을 젖이나 남겨놓고 살을 뺀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또 저희 아버님 젖소를 키우셔서 그런가. 왜 이렇게 가슴에 대한 집착이 심하신 건지 쪘으면 쪘다고 뭐라고 하시고 빼면 뺐다고 뭐라고 하시고 정말 아버님만 아니면 등짝을 한 대 확 치고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쯤 되니 저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사실 진짜 살 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몇 달간 쌓였던 서운함에 제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은 서러움까지 딱 더해져서 진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아버님이라고 외쳤는데 그 순간 아버님이 갑자기 확 고꾸라지시면서 푹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때 하필 제가 아버님을 부를 때 쓰러지시니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얼른 일으켰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 119에 연락을 하고 어머님은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아버님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신 놓고 하고 있는데 119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 순간 약간의 뇌경색 비슷한 게 와서 쓰러지신 거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돌아가실 뻔했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얼마나 고맙다고 우시는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 아니었으면 아버님 지금 병실이 아니라 아마 장례식장에 계실 거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아니 네가 내 보물이다. 내가 말을 뽐새 없이 하는 거 잘한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네가 미운 적도 없었고 너한테 내가 불만을 가진 적도 없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며느리야. 사실 가끔 내 새끼보다도 네가 더 좋다. 저는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이후 저희 아버님은 동네가 알아주는 며느리 바보가 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약간 흉보는 말 같은 거라면 저희 아버님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며 손에 곡괭이를 들고 쫓아가서 휘두르실 정도로 최고의 며느리 바보 등극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죠. 저희 시아버님이 저보고 농장에서 일하라고 한 게 정말로 농장에 일손이 딸려서 제가 워낙 손이 꼼꼼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으니 농장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걸요. 그러면서 나름 이유를 만들려고 한 게 저랑 젖소랑 덩치 비슷하니까 같이 와서 소들이 너를 친근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밖에 못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아버님 진심이 그게 아니었더라도 그런 말은 하시면 되게 서운한 말이라고요. 아버님이 멋쩍어 하면서 엄청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와 아버님은 오히려 남편과 제 사이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저 바로 아버님께 얘기하고 아버님이 그러면 진짜 이놈 자식을 외치며 벌떡 일어나서 제 남편 등짝 스매싱하러 달려나가 주시거든요. 어머님이
아니, 무슨 며느리가 말만 하면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게 아주 충성스러운 강아지 같다고 놀리실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농장에서 아버님 사랑 듬뿍 받고 어머님의 약간의 사랑과 질투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번역 일을 조금 줄이고 안 그래도 농장 일 조금 도와드리려고요. 아버님이 제가 옆에 있으면 좋겠대요. 아무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서 수다만 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농장에 나가볼 참입니다. 새해도 복. 저희 아버님 무뚝뚝하고 약간 말을 험하게 하시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깊이 숨은 애정을 이제는 잘 아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